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조치가 나온 지 하루 만인 어젯밤 이 법원의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신청서에 직무 배제 조치의 근거로 삼은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며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왜곡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 길기범 기자입니다.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이 내려진 이후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뒤 서울행정법원에 어젯밤 10시 반쯤 온라인으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한 겁니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삼은 6개의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며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왜곡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릴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본안 소송인 직무배제 취소 소송도 이르면 오늘 별도로 낼 계획입니다. 윤 총장은 그제 대검을 떠나면서 측근들에게 총장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한 상태에서 소송을 이어가게 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 전체 회의 소집을 요청하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출석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15분 만에 회의는 종료됐고 이들의 출석도 무산됐는데요.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 직접 대검을 찾아 윤석열 총장을 면담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안 됐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일정에 없었지만 야당 법사위원들의 단독 요구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러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출발을 했다고 하니 기다립시다. 기다리면서 전체 회의를 합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협의도 없이 윤 총장을 회의에 불러냈다고 반발했습니다. 의원의 의결로 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야당만 연락을 해서 공적인 이런 자리에 사적으로 연락해서 오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야 간사가 윤 총장 출석을 놓고 치열하게 설전을 벌였고 결국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회의 소집 15분 만에 산회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석 요구서에 한두 줄 써놓은 거 가지고 그것이 의사 일정이니까 검찰총장한테 회의 출석하러 와라? 이런 연락을 누가 했습니까? 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윤 총장의 출석이 불발되자 국민의힘은 대검을 직접 찾았습니다. 반론권을 주지 않고 직무를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건데 정작 윤 총장이 출근을 안 해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감찰 대상자들이 감찰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나 과정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국민의힘은 오늘 법사위에 윤석열 총장을 다시 부른다는 계획이어서 윤 총장 출석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와 함께 징계를 청구했죠. 당장 다음 주 안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징계위원회는 최고 해임 등 5가지의 징계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되는데 징계위가 열리면 윤 총장이 출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7인의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법무부 차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5명의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해임이 거의 정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징계위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이 결정되면 추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승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임이 부결되면 결정권은 국회로 넘어가고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 처분까지 수개월 동안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 중 하나로 지적한 검찰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은 워낙 민감한 내용이어서 파장이 큰데요. 대검 감찰부가 해당 부서를 속전속결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명령 등을 발표하면서 검찰의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어 어제 대검 감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정보 담당관실 직원들의 컴퓨터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2월 해당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내부 통신망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총장의 징계 사유가 되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문건은 법조인 대관과 언론기사, 포털 사이트 등을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며 법무부 등 누구도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 등을 수집, 분석하는 것이 사찰이며 문건에는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법조계에는 이러한 의혹이 향후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밟는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검찰의 변명이 어이없다며 대법원 행정처가 문서를 확인한 뒤 필요하면 고발해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하루 평균 확진자도 300명을 넘어서면서 전국적으로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오늘은 400명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신규 확진자 382명 가운데 국내 지역 발생은 363명으로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 전국 하루 평균 확진자가 316.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기준인 전국 하루 평균 확진자 300명 초과를 충족한 겁니다. 거리두기를 전국에서 2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수도권 감염 확산이 전체 확진자 수를 늘린 거라며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전국 다른 지역들의 환자 발생 양상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 상황에서 더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확산 양상도 산발적인 소규모 감염에 더해 집단 감염까지 잇따르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교회의 누적 확진자가 114명으로 늘었고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에서도 52명이 감염됐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군부대에서는 신병훈련병 69명이 집단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넷째 주 14건이던 집단 감염 건수는 3주 뒤 41건으로 3배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개정해 방역 수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내와 거리두기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추가됐고 아침 저녁 환기 수칙이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로 바뀌었습니다. 또 아프면 3에서 4일 집에 머물기는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서 머물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한다로 개정됐습니다. 아울러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방문 판매가 중점 관리 시설에 추가됐고 콜센터는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돼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셀트리온이 글로벌 임상 이상 환자들에게 투약을 완료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한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내 항체 치료제 처방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셀트리온은 국내와 미국, 스페인 등에서 모집한 코로나19 환자 327명에게 최근 투약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투약은 저농도, 고농도 등 세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지금은 효능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감염돼서 증상 나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증 환자 대상입니다. 결과는 이제 한 달 후에 나오겠죠. 셀트리온은 임상 2상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르면 연말쯤 국내 환자들이 항체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이미 치료제 10만 명분을 만들어 놓았다며 우리나라에는 원가인 40만 원 정도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만의 숙제도 아니고 같이 풀어야지만 해결 가능한 숙제라는 생각을 표방하겠다라는 것을 저희 식약처 차원에서 좀 약속드리고. 식약처는 국민들이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임상 허가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낙관하긴 이릅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6천만 명을 넘었고 미국은 반년 만에 처음으로 일일 사망자가 2,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가 6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5천만 명을 넘긴 지 불과 16일 만입니다. 감염 증가세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각국은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Worship, weddings and outdoor sports can resume and shops, personal care, gyms and the wider leisure sector can reopen. 서양 최대 명절인 성탄절도 한 달 앞으로 다가와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We must learn from the summer and not repeat the same mistakes. Relaxing too fast and too much is a risk for third wave after Christmas.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미국은 일일 사망자가 2,100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도 22일 연속 1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동을 자제하라는 호소에도 닷새간 488만 명이 공항을 이용했습니다. 인도도 확진자 1,0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고 중국 역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 완료가 임박해 다음 달 첫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소식이 세계 곳곳에서 들리고 있지만 당분간 확산세는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뒤늦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충돌 대신 협력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은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7일 바이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뒤 다른 여러 나라 정상들과 달리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내각 인선이 윤곽을 드러내며 본격적인 인수인계가 시작되자 미중 관계를 고려해 뒤늦게 축전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축전에는 양국이 충돌과 대결을 지양하고 양자 관계의 발전을 꾀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에게 충돌 대신 협력을 제안한 시 주석은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선 실전 군사훈련을 강화해 전쟁 승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시 주석의 전쟁 승리 능력 강화 발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에도 중국을 거세게 압박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대만과 미국에 대한 경고란 해석이 나오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어젯밤 입국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식 일정에 돌입합니다. 오전에는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하는 등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이 추진하던 아시안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에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사실상 우리의 전략적 선택을 압박했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 我们反对
以大欺小，反对恃强凌弱，反对强加于人，当然也反对。 왕 부장이 1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일본 일정을 마무리한 왕 부장은 어젯밤 입국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방한 일정에 들어갑니다. 청와대는 왕 부장이 오늘 오후 문 대통령을 예방한다며 왕 부장은 지난해 12월 공식 방한 때에도 예방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접견에 앞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 시기에 한반도 정세와 한중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만찬을 갖고 여당 정치인들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와 면담 일정도 눈에 띕니다. 정치권과 관련된 인사들이죠. 특히 대통령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만남으로써 중국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일정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마트 탑차가 유치원 버스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전북 남원과 부산에선 공장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강영호 기자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사고가 난 탑차 내부에서 운전자를 꺼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소방차는 로프를 연결해 탑차를 조심스레 뒤로 움직여 봅니다. 어제 오후 부산 계금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2.5톤 마트 탑차가 유치원 버스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탑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공장 2층 창문 밖으로 시뻘건 화염이 맹렬히 치솟습니다. 어제 오후 전북 남원의 한 홍삼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내부와 설비 등이 불에 타 소방 추산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불이 난 공장 내부에서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어젯밤 부산의 한 밸브 도장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70여 명의 소방대원이 투입돼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고 공장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세척 작업장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지난 23일 새벽 서울 송파구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학생 음주 킥보드 사고까지 발생했는데요. 안전사고에 대한 여러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13세 이상은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백길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교차로. 직진하는 차량 한 대가 보입니다. 그런데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킥보드가 튀어나오더니 차량과 부딪힙니다. 전동 킥보드는 차량 아래 깔리고 운전자는 그대로 넘어집니다. 킥보드를 운전하던 남성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도 않았고 음주까지 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가 넘었는데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초구의 골목에서도 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1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급증하면서 경찰은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음주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과속을 했을 경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가 있고 불안정한 이동수단을 가지고 운전자가 음주운전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더더욱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구축이 좀 필요하고 다음 달부터 13살 이상은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지는데 규제 완화 이전에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 일당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검찰이 박사방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적용한 만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일당에 대해 법원이 오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씨가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폭력 범죄 집단을 만들었고 무수한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45년 동안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오늘 선고의 관심사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지 여부입니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까지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검찰은 조 씨와 박사방 공범자들이 피해자 물색부터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데까지 역할 분담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조 씨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역할을 나눠서 생각하고 분류해 관리했던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마라도나가 심장마비로 별세했다고 해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마라도나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전 세계 축구계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가 현지 시간 25일 향년 60세로 별세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들은 마라도나가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의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마라도나는 지난 3일 뇌의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었습니다. 마라도나는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혀왔습니다. 특히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끌며 국민 영웅이 됐고 당시 월드컵 MVP로도 선정됐습니다. Para todos, pero para mí por lo menos se murió el fútbol argentino. Se fue el más grande, se fue el ídolo, más allá de lo que sea como persona, una grave pérdida, creo que para el fútbol mundial. 선수 시절부터 악동으로 불리며 마약 등 사생활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실력만큼은 최고로 인정받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이끌었고 지난해부터 아르헨티나의 함나시아 라플라타 감독을 맡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펠레를 비롯해 메시와 호날두 등 선수들이 애도를 표했고 마라도나가 선수 시절 몸담았던 이탈리아 나폴리시도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전 세계 축구계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K리그 2부 3위팀 경남FC가 4위 대전 하나시티즌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격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두 번의 VAR 판독이 경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대전 박진섭이 올린 공을 에디뉴가 센스 있게 골로 연결시킵니다. 경남은 전반 내내 우세했지만 정작 첫 골망을 흔든 건 후반부터 분위기를 잡은 대전이었습니다. 하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경남 고경민이 동점을 만들어내면서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경남 수비수의 핸드볼로 대전이 PK를 얻어 득점했지만 VAR로 재차 슈팅이 선언됐고 결국 두 번째 슛이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경기 종료 1분 전엔 바이오가 때린 슛이 골로 연결되며 대전이 승기를 잡는 듯했지만 또다시 VAR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슈팅 직전에 대전 이정문의 파울이 확인되면서 노골로 선언된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고 정규리그 순위가 높은 3위 경남이 4위 대전을 제치고 플레이오프에서 2위 팀 수원FC와 맞붙게 됐습니다. 저희가 한 번도 못 이겼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리그가 아니라 이제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변수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오는 일요일 경남과 수원 중 승리를 거둔 팀만이 K리그 1으로 가는 최종 티켓을 얻게 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종종 생각지 못한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물이나 건축물이 발견되곤 하는데요. 이번엔 사막 한가운데에서 커다란 쇠기둥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미국 서부 유타주의 사막.
헬기를 타고 환경 조사를 하던 주 당국자들은 사막 한가운데에서 번쩍이는 물체를 발견했는데요. 땅속에 단단히 박힌 3.6m 높이의 금속 재질 삼각기둥이었습니다. 정체가 무엇인지 언제 누가 가져다 놨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SNS에선 외계인이 만든 거란 의견부터 코로나19에 백신이 들어있다는 농담도 나온다고요. 아무튼 외계인이든 지구인이든 환경보호구역에 이런 걸 설치한 건 불법이라 벌금을 내야 한다네요. 캐나다군은 몇 년간 북극곰을 마스코트로 사용해올 만큼 북극곰을 좋아한다는데요. 5살 생일을 맞은 이 마스코트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2015년 캐나다 토론토의 동물원에서 태어난 암컷 북극곰 주노는 11월 11일 캐나다에서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리멤버런스 데이에 태어난 덕분에 캐나다 명예 군인이 됐는데요. 5살 생일을 맞아 캐나다군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병에서 하사관으로 진급한 건데요. 아는지 모르는지 주노는 먹이를 먹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주노는 공식적인 계급을 가진 첫 북극곰이라는데요. 이대로라면 나중엔 주노 대위, 주노 장군이 될 수도 있다네요. 주노만 얼굴이 알려진 게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이 모두 다른 것처럼 동물의 얼굴도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다를 텐데요. 이를 이용해 곰을 위한 안면 인식 기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곰의 얼굴, 눈과 코까지 정확히 인식하는데요. 페이스 아이디가 아닌 베어 아이디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곰의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곰의 얼굴 특징을 파악해서 각각의 개체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북미 지역 곰의 생태를 연구하고 보호하는데 이 기술을 활용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곰의 개인정보는 어쩌죠? 아직 항의하는 불곰은 없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아침은 큰 추위 없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틈을 타고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출근길 수도권과 충남, 대구의 초미세먼지 수치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의 먼지 농도는 종일 나쁜 단계, 인천과 영서, 대전과 대구, 전북에서는 오전에 일시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행히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이 먼지를 모두 밀어내겠지만 대신 날은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주말 서울의 아침 기온이 무려 영하 4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한편 영동 북부에서는 오늘 오후 비가 시작돼 내일은 영동 중남부로 확대될 텐데요. 5에서 30mm가량의 비로 내리다가 내일 오후부터는 눈으로 바뀌어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에서는 최대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경북 북부 동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로도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지만 영동은 오후부터 흐리고요. 비구름의 영향을 차츰 받겠습니다. 지금 전남 남해안과 제주에 내리는 비는 오전에 그치겠지만 제주 산지는 내일 밤부터 모레 오후 사이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지금 서울 2.6도, 청주 2도, 대구 7도, 안동 0.6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10도, 청주와 안동 11도, 대구와 창원 13도, 부산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아침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다음 달 초에도 내내 영하권을 맴돌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